제가 통계 강의를 하면서 늘 이 멘트를 이제 맨 앞에 놨는데, 뭐 읽어보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식의 궁극적 근원에 대한 이념을 포기하고 모든 지식은 인간적이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늘 통계 강의 앞에 이제 놓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 텔레비에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논쟁을 할 때도 그것은 통계값이 이러합니다 하면 또 반대쪽에서 또 반대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것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된 거긴 한데,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통계는 과연 객관적 진실인가? 사실은 객관적 진실이 아닌 경우가 꽤나 많다. 오히려 어쩌면 객관적 진실일 때보다 아닐 때가 더 많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옛날 이제 영국의 통계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그 표현이 지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냥 거짓말, 그 다음에 새빨간 거짓말, 그 다음에 통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사실은 현재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통계를 통해서 생산된 정보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보다 이제 깊숙한 지식을 안다면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또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통계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근래 좀 이쪽 분야에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 관심을 받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Evidence Based Medicine, 뭐 EBM이라고 속칭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Evidence Based Health Policies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꼬는 정반대의 얘기도 있습니다. Policy Based Evidence. 그럼 뭔가 하면은 이미 쩍쩍쩍쩍 그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통계를 갖다 만들어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특히 이런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가 객관적이고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아직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제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본다면 민간 또는 학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학에 있는 연구원들조차도 예를 들어 용역을 받으면서 그 용역을 준 기관이 정해놓은 어떤 스토리에 맞춰서 예를 들어 통계를 돌리고 결과를 해석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잘못 쓰면 상당한 이제 독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이 시간 이후에 배워나가는 많은 통계는 상당히 테크니컬합니다. 테크니컬한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시고서 남들한테도 본인이 돌린 결과를 설명할 때 마치 이게 단 것처럼 나는 마치 객관적인 진실을 발표하는 사람처럼 절대로 그런 사기는 치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가 한 작업의 제한점을, 모든 연구에서는 자기가 한 작업의 제한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잘 기술해내려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오고 됩니다. 사실 얘기가 결국 그 통계라는 뭡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또는 우리가 모은 경험들을 정리해서 숫자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요약해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가 조사원 100명을 풀어서 무슨 조사를 했다 쳐도 결국은 제가 조사원을 통한 간접 경험에 의존해서 뭔가
그 숫자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요약해서 통계표를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찌됐든 인간이 가진 어떤 그 시공간적인 어떤 특정 시점에 이제 북한에서 관찰된 현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전국조사들이 있죠. 뭐 가구 방문 조사들, 뭐 인구 조사 또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그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결국 아무리 전국 조사라고 해도 이것은 그냥 표본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심지어 우리 5천만 국민 전체를 다 방문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즉 측정을 했던 그 시점의 이야기인 거지. 그것이 보고서로 나올 때쯤 되면 이미 그건 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심지어 전수조사라고 해도 그거 역시 그냥 표본이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좀 어쩌면 왜 저런 그림을 여기 강의에 배치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지금 통계가 뭐랄까 신비화, 권력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 뭐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3년 있으면서 오늘 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이 전체 연구원들을 다 대강당에 다 모이라고 하더니만 이제 한국 통계협회 뭐 하여튼 대표 되신 분을 불러놓고 이 표본조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막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 하면서 이 통계가 되게 어렵다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만 해도 좀 그나마 젊어서 그런지 제가 손을 딱 들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시냐. 예를 들어 SPSS 말고 SAS, SES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보통 많이 쓰는데 저희 그 주로 전문 연구직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SES 프로그램에서 세 줄 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뭘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좌중이 이제 썰렁해졌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 왜 제대로 된 통계 교재가 없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통계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은 통계를 가르치는 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많은 이런 것들이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채로 자꾸 이건 대단히 어려운 뭐 지적 작업이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경우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좀 상당히 나쁜 관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그리고 통계학이란 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해석하고 뭐 신뢰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수리과학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가능하면 특정 용어를 영어로 이건 뭐다라는 것을 늘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똑같은 통계 용어인데 그것이 보건 분야에 오면 거기 있는 학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글로 해석해서 표현하고 경제학 파트에 가면 또 거기서는 똑같은 용어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막 분야마다 쓰는 한글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 학기 하는 강의에 결국 핵심을 관통하는 용어가 스태티스틱입니다. 원래 통계학 하면 스태티스틱스라고 영어로 표현하고요. 근데 그거 말고 스태티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계량 또는 통계치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계신 한 20여 분의 예를 들어 키를 이 칠판에 이렇게 20명의 키를 다 적었다고 쳐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냥 자료일 뿐이에요. 그건 데이터라고 해요.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키를 다 그냥 벽에다 가득 써봤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사결정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키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표현한 대표값으로 예를 들어 평균값,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퍼져 있는가, 분산이라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수학에 나와 있는 분산 표준편차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는 다 해가지고 뭐 이거 퍼센티지도 다 내고 뭐 하셨을 거예요.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두 가지 숫자로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의 키에 대한 자료를 요약해서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바로 데이터가 아니라 정보가 되는 거죠. 인포메이션.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그 요약된 숫자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요약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한 반의 학생들의 키를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 뭐 140부터 뭐 190까지 이렇게 퍼져 있었다. 근데 이것을 벽에다가 잔뜩 썼다. 그건 아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제가 얘기 들었죠? 그러면 대표값을 하기 위해서 제일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그래. 그냥 산술 평균 키를 다 합쳐가지고 뭐 20명이면 20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게 대표값이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하나의 통계량과 그 다음에 평균이 똑같이 예를 들어 그래서 뭐 한 170이 나왔다 쳐도 1학년 1반은 170을 기준으로 대부분 이렇게 모여있고 뭐 1학년 2반은 170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평균만 같지.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모여있는지 아니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통계량을 사용하죠. 우리가 분산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가 라는 요것의 뭐 계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통계량을 이용해서 저 키에 대한 데이터들을 두 가지 통계량, 즉 평균값과 분산이란 두 가지 통계량을 생산해서 그걸 이제 활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학년 1반 학생들의 키가 1학년 2반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크네 작네 뭐 이런 거 또는 뭐 도시 학생들의 키가 농촌 학생들보다 크네 작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보건 분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도시 지역 국민의 예를 들어 건강 수준이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건강 수준이 높으네, 뭐 낮으네, 뭐 이런 것들 대표값을 얻고 그거에 따라 아니 농촌 주민들의 건강이 더 열악하다면 상대적으로 그럼 뭔가 우리가 어떤 공공정책을 동원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는 이제 의사결정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T-테스트, 뭐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로스트 계획 분석 다 뭘로 결과를 해석하냐? 내가 재고자 하는 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수치를 내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약된 하나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계산식을 만들어서 한 숫자를 만들고 걔를 이용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계를 합니다. 통계학은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어떤 뭐랄까 신기한 학문,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귀족들만 하는 학문, 최초의 뭐 이제 계산기인데 이런 번쩍번쩍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1642년경에 귀족들이 아니고서는 또는 왕족들이 아니고서 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부터 사실은 컴퓨터가 이제 보급되면서 불과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0, 40년 만에 30, 4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의 대중화가 되는 것은 20여 년 만에 통계가 엄청나게 사실은 대중화 되었습니다.
뭔가 자기 주장을 할 때 통계 꺼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요약 정리를, 통계로 요약 정리를 해서 뭐 기획안 같은 걸 만들어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건사업 한다면, 예를 들어 보건사업을 혹시 보건소에 계신 분 계세요? 보건소나 보건지도진료소. 보건사업 이렇게 벌려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이제 교육받으러 이제 무슨 사업 때문에 교육받으러 가면 거기서 꼭 보건통계 막 가르치잖아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 한 절반은 보통 중시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건사업 하게 되면 그 보건사업 했더니 뭐 좋아졌네 나빠졌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라고 만든단 말이죠. 근데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건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제가 97년도쯤인가 하여튼 그 예방의학교실에서 창고를 치우다가 그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견했는데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숫자 이렇게 맞추고.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최신 기계로 미국에서 들어온 지 그 당시에 한 5년, 10년 됐던 건데, 그 폐기 분석을 하는 이제 기계식 계산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가 일반화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일반화됐고, 그것은 사실 또 역으로, 예전에 통계 같은 거 몰라도 사실 수 있던 수많은 분들이 통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현명한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빠지는 좀 그런 역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시면 수많은 통계 정보가 있고, 심지어 뭐 이제 뭐 내가 무슨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 대상자를 몇 명이나 뽑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용도가 뭐냐? 예를 들어 이런 몇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의 건강 상태 어떻게 파악할 거냐? 전 국민을 조사할 거냐? 그건 불가능하다. 시간이나 돈 모두 불가능하다. 또는 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뽑힐지 당선자를 예측하고자 한다. 전체 유권자를 조사할 거냐? 그러면 투표 한번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통계하는 일이 이제 보통 요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영어까지 해서 빨갛게 표시를 한 게 요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뭐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처럼 이런 경우에 그럼 투표권을 가진 전 국민 뭐 예를 들어 한 3천만이 넘나요 요즘? 3천만 정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저희가 파퓰레이션 영어로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글로는 모집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자를 예측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모집단을 정합니다. 이번 조사의 모집단은 투표권을 가진 전 국민이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표본을 추출합니다. 왜?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예를 들어 텔레비나 뭐 라디오, 뉴스 뭐 이런 데서 신문 이런 데서 나온 그 표본조사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 1,500명 정도를 샘플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통계의 어떤 정확도를 이제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요즘 발표하고 나서 이 조사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뭐 신뢰 수준을 갖는 통계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당선될 확률이 10%다 라고 예측을 했으면 그러니까 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10%다 예측했으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3%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 국민을 조사한 게 아니고 표본을 조사했기 때문에 10% 실제 값은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을 한 7%이거나 또는 플러스 3을 한 13%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하고 이 표본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수집하죠. 자료를 수집한 건 예를 들어 이런 당선자 예측에서는 뭐겠습니까? 당신 어느 후보 지지합니까? 뭐 이런 것을 이제 묻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표본의 특성을 기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00명을 조사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사실은 1,500명 정도 조사하는 이유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나 5%만 맞추는데 그 정도면 적당한데 거기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통계를 내려고 한다. 더 정확한. 그러면 플러스 1,500명이 아니라 뭐 몇만 명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경제적인 숫자가 한 대충 1,5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1,500명의 특성을 적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표본에 뽑힌 1,500명은 예를 들어 도시지역 몇 명, 농촌지역 몇 명,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뭐 연령대가 몇 명, 몇 명, 몇 명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즉 1,500명의 특성을 기술하는 걸 저희가 기술 통계학 또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기술 통계. 근데 우리가 1,500명을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한 이유가 겨우 기술 통계를 하려고 한 거 아니죠? 결국 뭡니까? 1,500명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3천만 유권자의 진짜 참값을 우리가 추측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 조사의 실제 목적은 1,500명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당, 즉 전체 유권자는 뭐 A 후보를 몇 % 지지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 그것을 이제 추리 통계학 또는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일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여기 한림대학교 재학생들의 뭐 연령대를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렇게 기록 다 찾아가지고 만약에 혹시 연령을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의 조사 목표가 뭐예요? 한림대 재학생들의 평균 연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전수조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 목적이 달성됐어요. 제 목적은 어떻게 돼요? 기술 통계학을 하면 됩니다. 전수를 다 조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춘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것도 강원대는 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한림대 학생들 조사를 했는데, 제 조사 목적이 한림대 학생들의 예를 들어 연령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대를 알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할 수 없이 한림대만 조사를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한림대 대학생 몇천 명에서 얻은 값을 그대로 쓰지 못하고 이것을 전국 대학생은 어떨 것인가 추리 또는 추측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통계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추리 통계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통계학은 보통 요약하는 거라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평균값 또는 중앙값, 뭐 표준편차, 분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하고, 대부분 이런 결과들이 그림이나 뭐 도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요약해서 제시가 되죠. 뒤에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대표적인 게 우리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주가잖아요. 주가가 뭡니까? 결국은 회사마다 다 주가가 다르고 어떤 회사는 막 올랐는데 어떤 회사는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다 요약해서 오늘의 뭐 코스피는 얼마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통계량입니다. 스태티스틱.
그것도 기술 통계학이 그러니까 기술 통계학이 아니라 추리 통계학을 쓸 때는 우리는 몇 가지 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1,5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1,500명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 유권자 3천만 명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제가 3천만 명 다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따라서 제가 추리 통계학을 통해서 내는 값은 뭐예요? 그냥 나의 추측값일 뿐이지 참값은 선거를 해야 나오겠죠. 그래서 모집 단위 특성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하는 것을 파라메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예를 들은 이 선거의 예를 들면 거기서 파라메터란 뭐냐? 1,500명의 지지도가 아니라 전체 유권자 3천만 명이 A 후보를 몇 %나 지지할까? 그게 파라메터입니다. 결과적으로 파라메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영원히 알 수 없는 값. 영원히 알 수 없는 값이 파라메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라메터, 보통은 이제 모수라고도 합니다. 파라메터를 모수. 모수 추정치라고 하는데, 모수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미지의 값이고, 그것을 우리는 추정, 에스티메이션 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 통계학은 어떤 연구 가설의 긴 위를 이제 검증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히 이런 통계처럼 양적 연구를 하는 경우에 연구 방법이 조금 이제 그 반대되는 질적 연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안 지워지네요. 보통 이제 양적, 지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통계학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양적 연구 방법, 퀀티타티브 연구 방법이고, 이것과 보통 반대로 얘기되는 게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퀄리타티브 아닙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이쪽이 통계 쓰는 거라면 이쪽은 인터뷰하는 거. 또 가끔씩 신문에서 그런 거 하죠. 뭐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뭐 38세 무슨 회사원 한 명, 뭐 한 명에서 한 7, 8명 모아놓고 막 토론 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대충의 여론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해서 기획기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뷰, 면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런데 양적 연구는 그 연구 목적이 how many 또는 how much 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why, 그 다음에 how 라고 보통 이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만약에 도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더 나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예를 들어 생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열악하고, 예를 들어 주거나 교육, 복지가 열악해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기존의 선행 연구나 어떤 이론들을 막 뒤져가지고 제가 그런 가설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쭉 기존 선행 연구들을 봤더니 아, 이러이러하여 여태까지 아무도 연구를 안 했는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더 나쁠 것 같아 라고 제가 하나의 가설, 하이포테시스를 만들고, 그게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에서 일부 표본을 뽑고 농촌에서 표본을 뽑아서 건강 수준을 측정한다는 비교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 내가 애초에 세웠던 가설이 통계를 돌려봤더니 진짜 뭐
도시 지역에 이렇게 농촌이 이래가지고 농촌이 훨씬 더 건강 수준이 낮더라. 그것도 뭐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낮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양적 연구 방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게 이제 반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반대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여러분이 그렇게 통계를 돌려서 표가 나왔어요. 그럼 논문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제 학회지에도 발표하셔야 되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실 내년 2학기 때는 논문 완성도 있는 논문도 잘 쓰셔서 추계 학술대에 가셔서 발표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나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좀 결과를 가지고 그럼 나죠. 그것만 탁 제시하면 끝나는 걸까요? 왜 그런지를 통계학이 설명해 주니까, 통계학은 그냥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냐 아니냐를 또 보여줄 뿐이지, 왜 그런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통계학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 연구나 또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랬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그냥 값이 저렇다는 거 외에는 통계학이 주는 게 없으니까 나의 그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선행 연구나 이론, 또는 사회학, 보건학에서 그 연구가 없으니까 사회학의 이론, 좀 경제학의 이론 이런 것들을 막 뒤져보거나, 심지어는 예를 들어 농촌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도 하면서 왜 이런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그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질적 연구를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이란 양적 연구에서 통계에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연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해석하거나 그 기전을 발표하거나, 사실은 그 값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기전을 경로, 메커니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추리 통계에서 또 하나 하는 게 모델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많은 책에서 그냥 모델링이라고 씁니다. 아니면 그냥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감이 별로 잘 와닿지가 않죠. 도대체 뭐 통계학에서 무슨 모형을 만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장난감 모형?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여기서 모형이란, 또는 영어로 모델링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떤 통계학적으로 관찰했던 어떤 그 두 변수들 사이 관계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죠. 내가 측정한 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키, 몸무게, 뭐 허리둘레, 그 다음에 뭐 가족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몇 개 다 체크하고 나면 맨 끝에 당신이 당뇨병 환자가 될 확률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는 내가 뭐 어떻게 뭐 그런 정보 또 몇 개 넣으면 당신이 앞으로 10년 안에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주는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형들은 어떻게 해서 개발될까요? 결국 나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 이 사이트 가가지고 거기서 시킨 대로 똑똑 남자 몇 세, 키가 얼마, 몸무게 얼마 이렇게 눌렀는데 얘가 나가 예를 들어 뭐 심장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몇 퍼센트라고 예측해 준단 말이에요. 그 예측의 근거가 뭐예요? 결국 그 계산식을 만들기 위해서, 즉 당신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 당뇨병이 발병할 또 무슨 병이 발병할 확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는데, 이것을 과거에 했던 어떤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질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모델입니다. 즉 예측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모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값을 프레딕션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크게 봐서는 예측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뭐 무슨 질환 발병자 수가 이렇게 쭉 가가 한 20년간 늘어왔는데, 이 추세로 그냥 간다면 뭐 예를 들어 2050년 가면 어떻게 될 거다. 특히 뭐 요즘은 흔히 얘기되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들 인구가 늘어나면서 뭐 노인들 의료비가 뭐 2050년이 되면 뭐 매년 3%씩인가 그때 뭐 얼마나 커질 거다 뭐 이런 통계에 가끔씩 뉴스에 뜹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경험한, 현재까지 내가 경험한 어떤 관찰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측정하고 요약해서 통계로 그게 아닌데, 그것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추리 통계학을 쓰려는 거. 보건 통계학의 용도는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나 뭐 이런 거 하고, 예를 들어 뭐 소득 수준이 신장질병 등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은 보통 소셜 에피데미올로지라고 보통 저희가 부릅니다. 이쪽 분야의 학문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병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내셔널 서베이를 통해서 하고, 또는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서베일런스가 원래 프랑스어거든요. 근데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감이 참 안 좋아요. 감시. 그래서 예를 들어 영화 중에, 그게 그 영화 나온 지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뭐 에너미 오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흑인이 윌 스미스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뭐 그 인공위성에서 얘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아내고 걔는 계속 도망다니고 그런 것들. 근데 심지어 그런 것도 서베일런스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질병이 어떻게 유전되는가. 그래서 이쪽은 유전자의 배열과 배치를 가지고 통계학적인 계산을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유전 통계학 또는 뭐 정책 평가에서도 특히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리시가 강조되면서 정책 분야에서도 어떤 정책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 특히 뭐 이제 새로 무슨 약이 나왔어요. 얘가 가격은 얼마인데 그 가격을 해서 사 먹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보다 더 내가 들인 비용보다 더 가치가 있는 어떤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제성 평가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기서도 경제성 평가라는 그 우리의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경제성 평가에 쓰는 방법이 다 뭡니까? 결국은 이제 통계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그렇죠. 통계학이 그냥 수학이죠. 근데 응용 수학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제가 여기 있었던 질적 연구의 영역이 아닌 양적 연구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거의 이제 주류 연구 방법. 제가 보기엔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구된 건수를 비교한다면 양적 연구가 아마 95%를 훨씬 넘어갈 겁니다. 질적 연구는 한 5%가 됩니다. 뭐 그런데 이 많은 양적 연구들이 또 경제학, 보건학 뭐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그런 어떤 양적 연구가 객관적인 그 어떤 평가 결과라고, 좀 객관적인 에비던스, 근거라고 이제 간주되고, 또 그것들이 다 통계학적 방법론을 쓰기는 내한 가지다.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좀 여러분들이 특히 좀 더 유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다르게. 물론 이것은 꼭 보건학 영역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것,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영향이나 어떤 요인들은 좀 이런 특성을 갖춘다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여러 변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옛날 같은 콜레라 하면 뭡니까? 그 당시 결국 콜레라 균이 있어야 콜레라가 발생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균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정수장을 폐쇄해버리니까 뭐 콜레라가 없어졌다. 뭐 이런 그런 것을 단일 병인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요즘 뭐 텔레비에서 뭐
뭐 건강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꽤나 이제 아마 일반인들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분들은 방심하고 환자를 맞은 웬만한 의사들보다 더 전문적인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요즘 현대에는 뭐예요? 대부분이 만성질환이죠. 옛날에 만성질환이 아니었던 에이즈조차도 이미 만성질환이 되어버렸고, 암도 사실상 만성질환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옛날에 그냥 우연에 의해서 재수가 없어서 당한 것이다라고 흔히 얘기되는 손상 있지 않습니까? 손상도 사실은 손상 그가 자체는 어떤 액시던트, 급성의 사건이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머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이제 평생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뭐예요? 개발해가지고 이제 혼자 밥이라도 떠먹을 수 있게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도 결국 만성질환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만성질환들의 원인들이 옛날처럼 하나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 분야에서는 사실상 다별량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거의 뭐 필연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어느 연구소에서 쥐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피 뽑아서 하는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를 들어 약을 주는 분하고 약을 주지 않는 여기 쥐 10마리, 여기 쥐 10마리 똑같은 쥐고 나이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심지어 얘네들이 먹는 사료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단지 하나 달라요. 얘는 약을 줬다, 얘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럴 땐 무슨 통계를 내는 겁니까? 그냥 단순. 보통 이럴 때 두 집단을 비교한 것을 저희가 T-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별량 분석하면은 끝나죠. 이런 실험실험에서는. 하지만 보건학에서는 단별량 분석이 거의 쓸모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저희 쪽에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본 거죠. 예를 들어 빈곤과 건강의 관계. 빈곤이 진짜 원인입니까? 건강이 원인입니까? 다시 다르게 물어본다면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난해서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그 사람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가난해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대충 교육 수준도 또 낮아요. 특히 요즘은 또 심지어 부모들의 경제력 수준도 다르죠? 요즘에는. 이런 것처럼 뭐가 이제 닭인지 뭐가 달걀인지 막 인과관계가 복잡해요. 그런데 서로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이런데 이런 거죠. 중학교 애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 성적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의, 예를 들어, 경제력. 이, 여기에, 그 아이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쳐. 그것도 유의미한. 근데, 그거 말고, 또 여기 부모의 학력. 영향을 미쳐요. 통계를 돌려봤더니 얘와 얘의 관계를 봤더니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나왔고 얘하고 얘를 봤더니 역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되면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인과관계죠. 근데 얘가 또 이쪽에 영향을 미치고 얘가 또 이쪽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서로 관련성이 많은 변수들을 내가 이제 그 중학교 아이의 성적을 예측하는데 이것들끼리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각각 돌리면 의미 있는 차이가 영향 관계가 있다고 나오는데 얘를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리면 둘 중 한 애가 다른 애를 마스킹을 해버립니다. 마스킹을 해버려가지고
각각은 의미하는데 둘 다 넣었더니 얘만 유의하고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로 이제 나와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멀티콜 리니어리티라고 하고 다중공전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논문을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무슨 논문을 읽어보시든지 예를 들어 특히 보건 분야에서 뭐 건강 수준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조사합니까? 기본 변수로 들어가요. 성별 들어가죠. 연령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보통 이 사람의 소득 수준 들어가고 뭐 직업도 들어가고 또 뭐 교육 수준도 들어가고 지금 어디 사는지 또는 과거에 무슨 병을 앓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 사실은 얘네들 사이에도 엄청난 관련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소득 수준하고 건강하고 관련성이 높았는데 딴 변수들을 막 같이 서로 소득 수준하고 관련성이 많은 다른 변수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팍 넣었더니 소득은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는 걸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마스킹이 되거든요. 그런 걸 다중공전성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뭐 연령처럼 또는 몸무게처럼 쭉 연속되는 변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처럼 yes, no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통계에서 이렇게 yes, no로 대답한 것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연령처럼 쭉 연속된 변수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통계 기법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이용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이렇게 내면요. 이렇게 나오면 한 10% 또 한 5% 정도는 연간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로예요. 제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예를 들어 혈우병 아시죠? 피가 잘 붙지 않아서 한번 상처 나는 목숨이 있거든. 이 혈우병 환자가 한 번 병원에 청구가 들어왔는데 10억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신문에 난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고요. 근데 대부분들은 감기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보통 제일 많은 사람들은 한 뭐 20만 원 인증입니다. 이런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건 분야에서. 근데 사실은 이것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살짝 얘기드렸던 인간이 하는 일,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중에 이런 건 되게 많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사용 요금 뭐 하면은 대부분 다 여기 속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몇 달 전인가 뉴스에서 라디오 뉴스에서 보고 되게 놀랐는데 요 극단에 계신 분이 이건희 회장하고 그 아들 뭐 뭐 엄청난 액수 정보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자, 이런 분포를 보일 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우리가 이런 분포에서 대표값으로 우리가 보통 산술평균 시점에 단순 평균 이렇게 되면 단순 평균이 제일 많이 요건처럼 오지 않죠. 왜? 저 극단값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예를 들어 2층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단순 평균값이 이 전체를 잘 대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우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 단순 평균 또는 산술 평균이라 표현한 그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의 평균을 쓰지 않고 중앙값 또는 영어로는 메디안 를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쪽에 한 명씩 순서대로 쭉 해서 딱 50%에 속하는 사람의 값을 보통 쓰죠.
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변수에서 상당수 영입값이 존재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나 10%의 사람은 제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치우친 분포를 보일 때 우리가 이 이것을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로그, 이 값이 무슨 x였다 그러면 x를 그냥 쓰지 못하고 여기다 로그 x를 합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산술평균 내기 좋게 이게 모양새가 쫙 바뀝니다. 치우친 분포를 가졌을 때는 우리가 통계를 돌리는 어떤 기본 가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데요. 그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값을 바꿔서 통계를 돌려야지 제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복원 쪽에 또 0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로그 제로가 뭐죠? 로그 제로는 얼마입니까? 로그 1은 얼마입니까? 자,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 옛날 그 뭐죠? 수학의 정석 가끔씩 뒤져보는데요. 저도. 로그 1은 0이고요. 로그 0은 있을 수 없는 값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로그는 그냥 이렇게 치우친 통계는 로그 전환해서 쓰면은 이렇게 통계되는데 문제는 보고난 좀 게다가 0값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연간 입원비 하면은 연간 입원하는 환자들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5%의 사람들이 다 제로예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예를 들어 전 국민의 평균 입원비 내면 그 값은 좀 바보 같은 값이 되죠. 실제로 100명 중에 5명이 이용해서 평균 100만 원씩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그것을 100명으로 평균을 내버리면 확 떨어질 텐데 그게 무슨 아무런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선적이지 않은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은 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되는 게 저희가 보통 음주와 예를 들어 뭐 질병 말씀 우리가 이것을 보통 J, 쉐이를 본다. 이건 뭡니까?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약간 마셔주는 사람이 건강이 좋다. 근데 그게 좀 과도해지면 건강이 확 나빠지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경우는 원래 통계는 지금 특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계는 기본이 뭔가 하면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계입니다. 이게 뭐예요? 직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걸 내라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제는 J-쉐입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무시해버리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술은 안 마시면 안 마실수록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J-쉐입을 발견했으면 내가 노벨상을 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제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현실하고도 맞지도 않는 직선 거지. 근데 문제는 보건의료 분야에 이런 것들 되게 많다. 어쩌면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에는 너무 부족한 것도 나쁘지만 또 너무 과해도 역시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에 운동하는 것도 너무 운동 안 해도 문제지만 또 너무 과도해도 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음주든 뭐 다. 그런 것처럼 건강이라는 게 적정 수준이 있는데 그리고선 이게 계속 적정 수준을 해서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조건 건강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대구에서 이제 지금 육상 경기 하는데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 수명이 상당히 짧죠.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이 뭐냐? 내가 실제는 이렇게 되는 자료를 다 모았어요. 표본에서 쫙 다 모았어. 근데 에이,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y는 ax 플러스 b로 그냥 분석 딱 한 번 해버리고 끝내. 그러면은 노벨상을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자료를 꼭 누강 잘 살펴보고 이렇게 책을 쳐보는 거죠. 자료를 철저한 기초 분석들 이런 것들 하고서 충분히 자료의 특성과 내가 조사한 것의 특성을 이해하고서 자료를 돌리지 않고 그냥 수학적으로 y는 ax 플러스 b 해버리면 통계에서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보건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되게 많다. 보통 뭐 이런 대중에게 객관적이라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제가 객관적인 통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한 거에서 이제 보건통계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학기 이 강의하고 직접 관련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보건통계를 하시면서 결국 부닥치게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 또는 건강하다는 게 좋지. 여러분이 적어도 보건대학원에서 이 보건학을 전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건강 관련 뭔가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측정해서 결과를 발표해버리면 좀 이상한 거죠. 또는 건강을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까? 관련 요인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측정이 어려운 것들은 뭘까? 또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 좀 아주 좀 그냥 베이직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이 한 연구나 또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어떤 연구 결과 내용이든 아니면 신문에 나온 기사든 아니면 여러분이 쓰는 논문이든 사실은 대부분은 요즘은 통계가 워낙 다 단추 똑딱똑딱 누르면 일단 값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한 테크닉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차분하고 꼼꼼하게 잘 생각하고 논리를 적용했는가.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 또는 측정을 제대로 말이 되는 도구를 이용해서 말이 되게 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이번 학기 강의 퀴즈를 한 4개 전후로 이제 낼 텐데 한 2번 강의 한 번 정도씩 강의 퀴즈를 낼 텐데 이번 첫 번째 강의 퀴즈는 뭡니까? 통계학, 스태티스틱스, 역학 강의 들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들으셨어요? 에피데미올로지 아시잖아요. 자, 역학과 통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 모던 에피데미올로지 뭐 하면서 이런 최근의 그 역학 책들은 아예 통계학자들이 씁니다. 옛날엔 그래도 보건학자들이 썼었는데 요즘 모던 에피데미올로지는 통계학자들이 씁니다. 근데 역학하고 통계학은 왜 2개를 나눴어? 힌트는 여기. 질문 없으시죠? 우리나라 수업 분위기가 이럴 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인 거라 나는 모르겠다 이거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왠가 하면은 대부분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왜 저러냐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남들도 다 모르는데 질문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공부해서 그 다음 시간에 답을 해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리포트를 어떻게 냈느냐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 되고 제 메일 주소는 인포 다 이 캠퍼스에 다 있죠. 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번 P 뭐 이렇게 됐던가요? P 뭐 쓰시고 아직 언더바를 하셔야 됩니다. 언더바. 그 다음에 이름 쓰시고 다시 또 언더바 하시고서 2011 09 20 점 뭐 이렇게 HWP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DOC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꼭 이렇게 좀 예, 빨리 수십 명이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심지어는 받았는데 누가 보낸 건지 이름도 없고 학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대로 해서 제대로 보내주신 분이 30분 중에서 한 5손가락에도 안 되더라고요. 제발 이번에 좀 가끔 제가 정리하고 그걸 평가하는 게 되게 있습니다. 학번 언더바 이름 언더바 그 다음에 2011 뭐 제출 날짜 이렇게 5분 쉬었다가 SPS 가지고 좀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특히 초반에는 그 SPSS 지금 다 거의 대부분 처음이신데 이거 이렇게 누르는 거라도 정확히 쫓아가지 못하시면 진짜 이번 학기 통계 실습은 다 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도 꼭 이제 조교수님한테 꼭 물어보시고 하면서 아니 책도 되게 많거든요.